사실 저희 경제 DMZ 첫 번째 주제가 비트코인이었는데 한 주를 넘기지 않고 또 비트코인을 하게 된 거는 그만큼 비트코인이 지금 살아있는 자산 중에 거의 뭐 유일한 미국 주식도 요즘은 조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해서 첫 번째 방송에서 이제 10만을 찍을 것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중요한 숫자를 앞두고 약간 머뭇거리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는 건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두 분을 모셨는데 일단 비트코인 전문가 백 대표님 먼저 일단은 최근 가격 흐름에 대해서 좀 소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가격 흐름이요. 일단은 올해 초 3월 달이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 73,000불 전고점을 찍고 한 7개월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한 23,000불 달러 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73,000불이라는 벽이 허물어지면 그 즉시 23,000불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그냥 차트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근데 73,000불이 깨지자 플러스 23,000을 하면은 96,000불이잖아요. 96,000불까지 순식간에 올랐던 거죠. 그래서 11월 한 2주, 3주 안 되는 시간 동안 가파르게 올라서 99,000불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저항선이 10만 불 언저리 있었던 거가 결국 드러난 겁니다. 1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심리적 저항선, 거기에 이제 매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단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호재는 여전히 많이 쌓여 있지만 그 저항선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단기 조정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중요한 선을 이제 돌파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다음 저항선에서 잠깐 기술적인 뭐 응축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단순히 그냥 차트만 뚫었다고 해서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은 마음도 좀 있어서 좀 정치적으로도 이게 있으신 배종철 소장님은 이제 차트 외에 다른 이슈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저도 차트입니다. 역시 차트로 하시는 건가요? 근거를 네. 가지고 분석을 해야죠. 이제 백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어떤 차트든 간에 쭉쭉 올라가는 건 없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응축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른바 내생 변수에 따라서 또 잠시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있는 것이고 또 외생 변수도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내외생 변수가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거든요. OI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부풀러 와 있어요. 부풀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본다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동반 여력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그런 이제 구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이 호재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의심이 다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이른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오를 때 계속 올라갑니까? 또 빠질 때는 계속 빠집니까? 이른바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할 때 나우세 기간이 있거든요. DOUBT. 그러니까 이거는 워렌 버핏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계속 선순환적인 거래만 하는 건 이건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말하자면 이제 고민의 시간, 생각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당선만 되면은 15만 불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게 우리가 그럼 말처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진 않죠. 지금은 잠시 이제 쉬어가는 구간인데 쉬어가는 구간의 성격을 잘 봐야 되겠죠. 더 오를 거냐 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더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오를 동반 여력을 가진 조정이냐 아니냐. 저는 오를 동반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조정이다. 왜? OI 자체가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오픈 인터레스트 자체가 미결제 약정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것 자체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도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내외생 변수가 지금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이제 상승 추세인데 그 안에서 잠깐 숨고르기 한다는 부분 의견은 이제 교집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다 차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그 트럼프가 이제 자세 태도를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이 됐고 우호적 정도가 아니라 뭐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갠슬러 같은 SEC 수장 같은 경우도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시 또 가격이 반응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그리고 미국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의 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 어떤 거가 더 있을까요? 그 차트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뭐 제가 짧게 네.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건 경제적 요인과 안보적 요인이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집권 1기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큰둥했어요. 냉소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변했을까? 본인이 이 백악관을 떠나 있는 시간 동안에 경제의 흐름을 보는 거죠. 이런 돈에 대한 감각적, 동물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소평가를 했던 비트코인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러 자산과 1대1 네, 패그가 등치하는 되고 있죠. 그런 네. 그 기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거래에도 활용이 되고 그 기능을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아, 이게 말 그대로 일각에서 말하는 이게 뭐야? 젊은 애들 뭐 도박거리 아니야?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저는 안보적 요인이다. 네. 물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데는 스스로 인식도 있을 테고 주변의 조언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일란 머스크 트럼프 당선인이 일란이라 그러니까 저는 일론으로 부르지 않고 일란으로 부르겠습니다. 일란이 많은 거. 이 일란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지코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보 효율부의 수장이 됐는데 정보 효율부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네, 역시 도지예요. 예. 도지예요. Department 네. of Government Efficiency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이 의도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안보적 요인이라는 게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면서 점점 시장이 확대돼요. 젊은 사람들은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는 사실은 현실적인 거래가 가능한 화폐로까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의 막내 아들에게 대한 영향이 컸다고 봐요. 저는 레온 트럼프가 네. 사실 이번에도 그 게임하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스트리머에게 소개를 해주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른바 매노스피어에서 2030 세대 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식적 변화도 있다. 중러에 끌려갈 게 아니라 아니 우리 미국이 오히려 더 선도해 나가자. 일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머스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최근은 트럼프 가문에서 이 코인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왜 늦게 배운 땡땡땡이 더 무섭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여기에는 인식적으로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2017년 막 이럴 때 2,700만 원 뭐 처음 가고 할 때 그때도 뭐 엄청 났었습니다만 그때 주류는 아 이거 다 이제 나라에서 뭐 금지할 거다. 실제 우리나라는 좀 금지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는 다 지나가고 약간 조롱거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인식에 대해서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자산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유동성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22년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이 한 2,5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잠시 패거가 깨질 뻔한 그런 것도 기억을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인 스탠스의 변화 얘기 말씀 주셨는데 유동성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유동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지난 15년 동안 그 존재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기였어요. 네. 미국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와중이었고 뭐 다른 유로존이나 아니면은 다른 메이저 컨트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완화 이 국면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4번의 반감기 사이클을 거쳐오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이제는 기준금리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고착화되면은 네.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엄청난 상승 여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예전만큼 많이 풀리지 않을 거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유동성 자체는 정부 발 유동성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 15년 동안 기준금리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했던 주체가 중앙은행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재무부였으니까 이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지 않으면은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에 저는 정면으로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거죠. 유동성은 경기 확장 국면에도 충분히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우량 자산에 특히 많이 돈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는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네. 이제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 주식들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모아나가야만 하는 우량 자산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식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인식된다면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기업 감세하고 그다음에 관세 높이고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럴 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좀 요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천천히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외 투자가 또 미국으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 존재하는 자본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이제 희망과 어떤 낙관이 펼쳐질 테니까 경기가 확장하면 그러면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유동성이 축소해도 그 축소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경기 확장과 경제 성장이 이끌어서 비트코인 가격 다시 이끌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주식 투자한다면 사실 그것도 먼 과거도 아니에요. 40년, 50년 전에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정신 나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요즘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지금 우리가 뭐 2천만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네. 다 1인 1 계좌, 주식 계좌는 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정권 계좌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딴 세계 취급을 했어요. 아니 왜 열심히 일해서 그랬죠. 돈 벌 생각 안 하고 정신을 어디다 써?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인식적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어떤 유동성의 머니플로우의 하나의 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른바 우리가 예금, 이른바 요구불 예금이나 저축성 예금을 할 것을 비트코인에다가 일종의 예금성 성격을 띠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이자가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은 훨씬 더 큰 거죠. 은행에 넣어봐야 네.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사실은 거기서 이자가 거기다. 없는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제가 이 인식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의 사례를 보는 것이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디지털 사이트 방송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그 회사 그러니까 주식인 거죠.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른바 33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 무슨 기업용 소프트웨어 생산하는 회사가 본업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부캐에다가 관심을 가지게 생각하시는데 거기 본업이 비트코인 파는 게 본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게 본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뭐 $60 정도이던 지금 그 아마 하이닉스 주가가 시총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 이상 올랐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가상자산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경쟁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불과 우리가 2, 3년, 4, 5년 전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뉴노멀인 거죠. 그러니까 뉴노멀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게 뉴노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그런 유동성이나 기존에 우리가 경제 교과서 이론으로 들이대는 잣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판단을 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 그 비트코인이 됐던 어떤 코인이 됐던 비판하는 거를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였잖아요. 갖고 있어봐야 뭐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도 가지고 눈에 보인다는 것뿐이지 가지고 있으면 뿌듯한 거 외에는 뭐 특별히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된 것 같다. 인식 전환을 말씀을 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가 돈을 찍지 않더라도 경제가 좋으면 민간 신용에서 발생하는 이제 통화량 증가가 비트코인을 지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 1억이 넘어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쪼개서 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안으로 보통 이제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오르면 늘 뭐 제2의 테슬라 찾아라, 뭐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2를 찾아가지고 좋았던 경험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 그 비트코인이 성공을 했다면 알트코인에서도 기회가 또 비트코인 같은 성공 사례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좀 예전보다는
그 위험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는 일단 두 가지 그러면 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현재 금융 투자 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 같으면은 비트코인 같은 대장주가 오르면 순환매가 돌아서 2등, 3등도 이제 뭐 단계가 찾아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2, 제3을 찾는 거죠. 근데 요즘 금융시장은 모든 게 다 디지털화된 상태잖아요. 주식 거래도 MTS, HTS로 하고 그다음에 전자증권도 실제 종이를 발행하지 않고 그냥 그 디지털 형태로만 발행을 합니다. 가상자산이야말로 진짜 디지털 자산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냐면 ETF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ETF가 자동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비중에 정해져 있는 ETF가 전체 주식시장이 100이라면 한 50% 정도를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추격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더 사요. 더 사고 더 사고 더 삽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가상자산 시장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예전처럼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잘 펼쳐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이끄는 주체가 현물 ETF잖아요. 미국 현물 ETF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ETF가 많이 증권이 생성되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묶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알트코인이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넘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가격이 오르는 심화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똑같은 뭐 암호학을 쓰고 블록체인 기술을 썼다고 해서 같은 카테고리로 보시면 안 되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라고 보셔야 됩니다. 암호화폐, 탈중앙 네트워크다. 그 기술 자체가 인정받는 거예요. 알트코인은 탈중앙화돼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랑 똑같은 주식회사 체계로 돼 있는데 다만 법인으로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어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공간에 만들어진 디지털 기업 같은 모습의 새로운 신종 증권이라고 사실 저는 봐요.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내러티브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정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알트코인 가격이 따라 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사실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가분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좀 누군가가 물어보면 비트코인은 쉽게 말해서 미국의 이제 M7 자산처럼 돈을 벌면 오히려 주식을 소각하는. 근데 비트코인은 뭐 소각은 아니지만 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알트코인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기업과 같은 거니까 거기서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똑같은데 비트코인은 그대로 있고 알트코인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이제 더 가치가 있다는 건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게 틀린 이해는 아닌 거죠, 그러면? 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이제 확정적이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동안 이제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고난의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정체성도 좀 불분명한 것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라는 거. 방금 전에 또 우리 백 대표께서는 이제 유가증권이라는 말씀 주셨듯이 그게 또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 정권위원회에 이 게리 겐슬러가 계속 분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였죠. 그래서 리플은 정권이다. 그러니까 확장성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뭔가 새로운 블록체인에 의해서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기대했는데 그런 그림이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사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리플은 올랐다가 또 이제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요. 또 올랐다가 또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요. 이게 저는 이제 아직도 과도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그 시장 자체가 좀 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트코인 시장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확장성은 상당히 무궁무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알트코인의 ETF에서 이제 또 자금도 유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환경이 상당히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어떻다 다른 데는 올랐는데 왜 이러냐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근데 이제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은 이 가상자산과 암호화폐 시장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과 연계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실물 기업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금 앞으로의 어떤 변화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이 알트코인 쪽으로 좀 유리하게 국면 전환
또는 환경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열려 있다. 예.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일단 그 규제하던 사람에서 이제 에킹스라는 이제 우호론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알트코인도 그때 가격이 반응을 했고 그래서 기회가 좀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고 백 대표님께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 모아라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만 모아서 네. 투자를 해도 네. 충분한 걸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네. 오히려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되게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그렇죠. 그런 위험 자산에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계좌가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알트코인 해가지고 사실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파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처음 보는 알트코인을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다 안 좋은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코인을 또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뭐 근본 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 분은 같이 본인이 이제 알리다가 투자를 했는데 청산을 당하셔가지고 거기서 방송에서 나 청산당했으니까 후원해달라고 울면서 방송하는 것도 봤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저는 블랙 코인 자체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코인을 한다는 사람을 못 믿겠어요. 코인 얘기하는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똑같이 코인이 좋으면 그냥 비트코인만 모으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워렌 해요. 버핏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 그런 얘기를 했나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을 고를 때 네. 사업 파트너를 고르는 것처럼 골라야 그쵸.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거 똑같이 적용해 보면 저도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 사업 제가 만드는 서비스가 어떤 용도인지를 고객들한테 감동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그렇죠. 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사용처가 있죠. 비트코인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이 터지고 네. 우크라이나에서 옆 나라 폴란드로 망명을 가야만 했던 어떤 여성, 네. 이 여성이 망명하는 길에 ATM기에 다 카드를 넣어봤지만 출금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비트코인에 넣어놨던 자산은 폴란드로 가서도 인출해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경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비트코인이 가져온 하나의 사용 목적이죠.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비슷하게 따라했지만 비트코인의 기술을 카피했지만 네. 도대체 그럼 이거는 왜 필요한 코인이야?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결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기꾼들만 꼬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네.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예전에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이제 피난을 갈 때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는 걸 꼭 몸에 지니고 다녀야 목숨이 위험할 때 살 수 있다 이런 거였죠. 지금은 비트코인이 약간 그 역할을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그 역할을 훨씬 잘하는 거죠. 훨씬 잘하고 이제 콜드코인 조그만 거 들고 다니면 이제 얼마든지 국경을 넘을 수 있고, 근데 알트코인은 거래소에서 안 팔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발행자가 뭐 잘못되면 그냥 가격이 없어지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에서 코인자를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두 분 말씀이 이제 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트코인에 대한 불안감. 네.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제 전체 영역과 비교해 볼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만큼 또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러니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미성숙 시장이라고 하는 인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변화 가능성. 그러니까 계속 불신의 구조가 쌓여왔던 거죠. 그런 일련의 어떤 사기적 행각들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네. 무턱대고 뛰어들 시장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하지만 이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도 우리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대해서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하나의 이유는 그래도 비트코인은 좀 굉장히 성숙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 언제 들어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또 반감기라는 것도 있고, 그런 개인 투자자로서는 조금 버거운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알트코인이라는 곳 중에서도 그래도 좀 기회의 폭을 생각할 때는 좀 적은 비용에서 또 좀 고상승의 기회 가치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뭘까? 신뢰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는 이제 충분히 그 기능과 또 기대감은 있는데,
그런 변화를 봐야 되겠죠. 과연 그런 것들이 트럼프 집권 시기에 이 SEC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점은 유의 깊게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코인에 대해서 혹시 뭐 괜찮으면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그 지인들이 있으면 그 삶이 좀 무료하고 넷플릭스에서 더 이상 볼 게 없고 너무 심심하면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재밌는 호가창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도파민용으로 한 100만 원 정도만 해봐라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알트코인이 아직은 뭐 저만 해도 신뢰를 좀 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더리움을 또 알트코인이라 하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트코인 다음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그냥 얘도 그냥 알트코인이니까 그냥 위험하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얘는 얘대로 뭐 소위 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 비트코인만큼은 아니라도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백 대표님께서는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더리움도 똑같은 알트코인으로 봅니다. 예. 이더리움도 하면 사용 안 되는 목적이 거군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왜 존재해야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이 구축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처음으로 인기를 끈 요인이 ICO였어요. 네, 맞습니다. 알트코인을 잔뜩 발행할 수 있으니까 ERC20이라고 하는 토큰 발행 기준으로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쳐졌는지는 2017년 말, 2018년을 보시면 되겠죠. 코인 ICO 대불장 우리나라에 찾아왔었지만 그 이후로 그때 생겨난 모든 알트코인들이 지금 거의 다 사라져서 없어졌죠. 거의 뭐 마이너스 97 막 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구축한 또 디파이 생태계라든지 뭐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NFT. 여러분 NFT 다 어디 갔나요? 너한테 팔고 튄다. 네, 맞습니다. 너한테 팔고 튄다 약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필요 없는 기술들을 이게 마치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다 하면서 플랫폼이라고 포장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생활 사용 목적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반복을 하는 거죠. 저도 사실 이더리움이 나와가지고 그 알트코인 사기꾼들한테 판을 벌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말하면 플랫폼이라니까 너무 멋지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사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다른 걸 뭔가를 해가지고 이제 꿈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아까 NFT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한동안 또 유행했던 게 그 뭐 메타버스 해가지고 뭐 그 안에서 뭐 가상 서울에서 강남을 살아라고 해서 그 한 평에 30만 원씩 했어요. 강남은 그래도 그거 다 날려 먹었죠. 접속도 안 됩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되는 버스라면서 메타버스. 근데 이제 그게 저승으로 가는 버스였죠. 그 상조 버스였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대표님하고 저는 코인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히 고민이 하고 싶으면 비트코인이다. 이런 것이고 우리 그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그 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이 아니라도 그 안에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바뀔 것으로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 기반 자체가 부실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또 알트코인은 특히나 또 과도기 그것도 이제 아주 전반기 과도기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정비되지 않을까. 그것도 좀 정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비트코인 좀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 얼마나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릅니다만 이미 미국은 전략자산 비축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 뭐 거의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금하고 스왑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뭐 거의 금 자체를 깡그리 없애는 정도 수준은 물론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도 이렇게 이제는 조금 선도해서 치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전에 이런 인식을 말씀드린 거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우리 사회가 됐든 경제계가 됐든 국가가 됐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적으로 자칫 그래도 우리가 부실에 빠져서는 곤란하겠지만 2017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상자산에서 좀 상당히 치고 나갈 그런 계기도 있었었어요. 치고 나가다가 또 규제도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접근을 했더라면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는 2024년 오늘 날짜에는 우리가 좀 더 앞서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너무 우리가 좀 냉소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오늘은 이제 알트코인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좀 명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이제 꼭 안 하고 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가격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1억은 넘었습니다. 1억 4천도 봤었으니까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하나가 강남 아파트 한 평보다 비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두 분께서 그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의회를 잡고 있으니까 중간 선거 있는 앞으로 2년 동안 비트코인이 2억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들어주시고 아니면 X를 들어주십시오. 이거 잘못하면 이제 박제돼서 잘라 돌아다닐 겁니다. 그렇네요. 네. 아, 제가 네 분한테 물어봤는데 네 분 다 간다고 그러거든요. 이러면 쌓여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 두 분 다 근거는 다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짧게만. 짧게요. 네. 비트코인 지금 관련된 호재가 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 공약들 이게 네. 실현될 거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엄청 사들이고 있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있어서 네. 2025년, 2026년 정도까지 급격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없는 호재도 더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네. 저는 후장님께서. 지금 짧게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호재가 차고 넘친다. 아. 또 15만 불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제 전망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꼭 드릴게요. 트럼프 1기 때 그때 뭐 코로나 국면도 있었고 상당히 좌충우돌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공약 다 추진됐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적어도 1코인당 2억 원에 가는 환경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자마자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딱 저 미국 선거제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네. 2년 동안 바로 중간 선거 때까지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이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이른바 매노스피어 2030 세대가 또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실망이 나올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은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2년 안에 2억을 본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